혹시 가족들과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족이라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단순한 안부를 전하는 경우도 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혹은 남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진짜 모습까지 드러내기도 해요. 이처럼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사용자에 대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사용자의 관심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바로 몇 달 전 휴대폰 덕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인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별명은 독종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을 뿐인데 그 별명은 지금 40이 넘은 나이에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처음 그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14살 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 친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저는 친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미혼모로 저를 낳고 곧바로 재혼의 남동생을 낳으셨죠.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숨겼고 새아버지는 저를 친아들보다 더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장례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병원비로 사라졌고 장례식 날에는 비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래서 친척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죠. 저 애는 참 독하다. 동생이랑 엄마는 저렇게 우는데 어린애가 어쩌면 저러니? 도끼가 있나 봐. 병간호할 땐 착한 줄 알았더니 오싹하네. 부조금 계산하는 거 봐라. 새아빠라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저런 걸 보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아. 저의 이상한 모습이 모두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외하면 집에 어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품어주고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강한 어머니는 없었고 오히려 어린 자식보다 더 많이 울고 감성에 휩싸여 있는 어머니가 계셨죠. 저희 어머니는 귀하게 자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도 어머니의 행동은 최악이었죠. 지은아, 엄마 어떡하면 좋니? 너희 아빠 잘못되면 엄마 진짜 죽을 거야. 엄마,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아? 아니, 엄마는 거기 못 가. 혼자 가기 무서워. 너희 아빠 얼굴만 봐도 난 쓰러질 거야. 동생도 저렇게 어린데 엄마는 자신 없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물 좀 줘. 엄마, 일어나.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지원이 밥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아? 난 학교 가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해? 뭐라도 해야지. 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니?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너희 아빠 잘못되면 나 혼자 너희를 키워야 하는데 엄마 자신 없단 말이야.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돈도 벌어본 적 없는데 어떡하라고. 엄마, 엄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얼른 지원이 밥부터 챙기고 아빠 병원에 가서 좀 있어줘.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있었잖아. 나 학교 가야 돼.
너 진짜 내 딸 맞니? 엄마가 오는데 달래줘야지.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울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가스 요금이랑 전기세는 냈어? 내가 식탁 위에 올려둔 거 다 냈냐고. 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몇 번을 말해.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무조건 못한다. 할 줄 모른다 이러면 누가 해? 청소랑 빨래라도 제대로 해놓던가. 나 없으면 밥 하나도 안 챙겨 먹고 동생까지 굶겨놓고 나더러 뭘 어쩌라고. 내가 엄마 딸이지. 엄마야. 몰라.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혼자 다 해. 엄마 마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니? 엄마 잘 테니까 깨우지 마.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어머니 얼굴에 찬물이라도 끼얹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정작 저에게는 슬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저는 학교에 다니며 아버지를 간병하고 어린 동생 지훈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매일 조금씩 감정이 말라갔죠. 슬픔이란 감정은 제겐 사치였고, 그래서 장례식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그 집의 가장이 되었죠. 돈 쓸 곳도 없는 집에서 돈을 쓰던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어요. 지은아, 이리 와봐.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샀어. 오늘 백화점에서 다녀왔는데. 저는 어머니가 웃으며 보여준 옷을 빼앗아 종이 가방에 다시 쳐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야? 이걸 백화점에서 샀다고? 당장 가서 바꿔와. 또 시작이네. 왜 그래? 엄마가 모처럼 널 위해서, 날 위해? 진짜 날 위해서야? 나 교복도 없어서 헌옷 수거함에서 주워와서 입었어. 뭐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왜 그런 걸 주워서 입어? 그렇게라도 아껴야 하니까. 당장 전기도 아껴야 할 형편의 아버지 보험금 조금 가지고 새 식구가 살고 있는데 엄마처럼 계속 쓰면 당장 내년에는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할지도 몰라.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쓰는 사람만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아이. 그럼 계속 아끼기만 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엄마가 일부러 나가서 산 거야. 기분 전환도 될 거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람 많은 거 싫다고 택시 잡아 타고 백화점 가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쇼핑하고.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랑 지훈이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도 일하면 되잖아. 나도 일할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좋은 딸이 아니었어. 원래 성격이 그렇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달랐어. 엄마는 원래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지. 내가 철없게 굴어도 엄마에게는 나와 동생이 항상 먼저였어. 하지만 그런 엄마였기에 오히려 나를 더 독하게,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야. 엄마가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티지 못했고 오히려 돈만 더 나가게 되어 손해를 봤어. 몇 번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었지. 그랬다가 한 달을 꼬박 채운 적도 있었는데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어. 나는 그걸 알고 엄마가 일했던 가게 앞에서 드러누워 소리를 질렀어.
우리 엄마 돈 안 주면 나 여기서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절대 안 가. 악덕 사장은 나를 비웃으며 말했지. 그래. 마음대로 해봐. 겁줄 생각이냐? 여기서 자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근데 내 주머니에 유서가 있어요. 아저씨 이름이 적혀 있고 돈 떼어먹어서 억울하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차에 깔려 죽잖아요? 뉴스에 아저씨 때문에 죽은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나갈 거예요. 어서 누가 나 좀 받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누가 나 좀 죽여주세요. 여기 빨리 밟아줘요. 나 깔고 지나가. 이 미친.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알았으니까 돈 가져가. 같이 죽기 싫으면 엄마가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동생을 지키는 건 온전히 내 몫이었어. 학교에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쫓아가서 난리를 친 것도 나였고 상대 학부모와 싸운 것도 나였어. 그리고 그런 나와 동생에게 막말하던 남자의 손을 깨문 것도 나였지. 착한 엄마 대신 나는 늘 악역을 맡았고 그렇게 나는 늘 나쁜 사람이었어. 그렇게라도 살다 보니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 하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어. 내가 좀 쉴만하니 동생이 문제가 되었지. 지은아, 지훈이가 반에서 1등이라 이번에 무슨 상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1등. 갑자기? 아,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는 아니고 이 녀석이 말을 안 한 거야. 아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반에서 계속 1등이었고 처음으로 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된 건 지훈이가 딱 14살이 되던 해였어. 그리고 그날 지훈이가 감추고 있던 성적표를 모두 보게 되었지.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고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던 동생이 내 눈에는 천재처럼 보였어. 아니, 천재였어. 박수치며 엄청 기뻐했지만 그건 하나의 재앙이었어.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다가 결국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결심했어. 아마 그건 동생에게도 지옥의 시작이었을 거야. 누나, 또 아르바이트 가. 학교에서 알면 안 된다며? 퇴학이라며? 학교에서 먼 곳에서 하면 괜찮아. 그리고 그런 걸로 퇴학 안 시켜. 그냥 겁만 좀 주는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독서실 끊었어. 나 진짜 독서실 안 가도 된다니까. 중학교 저학년까진 어렵지 않겠지? 근데 더 올라갈수록 힘들어져. 우리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다녀. 누나가 돈 더 벌면 너 학원 보내줄게. 알았어. 유독 돌아가신 아버지를 많이 따르던 지훈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라도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딱히 한 명만 잘 키워서 집안을 일으키자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공부도 못했고 꿈도 없었기에 다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한 명은 제대로 살길 바랬다는 게 정확하죠. 그렇게 제가 성인이 돼서 일을 하면서 동생의 성적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동생은 그런 상황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요. 내일 학원 하나 더 알아보자. 영어가 도통 안 오르네?
누나, 내일 아르바이트 비용 나오니까 같이. 학원 가서 결정할 신마. 반이면 되려나? 아니면 스카이 준비반?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누난 누나나 알아서 해. 야, 이지훈. 말 다 했어? 하라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해.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받아서 무슨 의대를 간다고 그래? 아, 나 의대 안 갈 거야. 그냥 컴퓨터 관련 학과로 빠질 생각이야. 그쪽이 취업도 더 잘 되고, 내 친구들도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취업. 친구. 애초에 너 의대 목표로 하고 공부했지? 근데 왜 갑자기 취업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친구가 밥 먹여줘? 친구 따라서 왜 대학을 가? 내 맘이야. 누나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아, 그리고 우리 집 꼴을 봐 의대? 의대는 그냥 막 갈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의대가 몇 년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 그 현실적인 생각은 나만 하면 되는 거야. 넌 그냥 하라고. 너 하고 싶은 거. 누나가 이러는 것도 싫어. 아, 부담스럽고 답답하다고. 그만해. 학원을 더 늘리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공장에 취직한 저는 제 별명처럼 독하게 일을 했습니다. 온몸에서 파스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누나. 아마 동생은 그런 저를 보는 게 괴로웠을 테죠. 하지만 저는 그런 동생을 설득할 멋진 말솜씨도 따뜻하게 안아줄 성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부딪히게 됐죠. 그래도 결국 저는 동생을 의대에 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했죠. 우리 아들이 의사야. 의사. 아우,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끝. 좋은 여자. 아니, 돈 많은 여자 만나면 차도 주고, 집도 준다고 하는데 엄마가 자리 만들어 볼까? 엄마, 지훈이 인생이야. 그냥 내버려둬.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그런 말 하던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직 의사도 아닌 어린애야.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알아? 의사 되려면 시험도 봐야 해. 우리 아들은 천재야. 그까짓 시험, 어렵지도 않을걸. 아무리 천재 소리 들어도 대학 들어가면 비슷한 애들이 줄줄이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해서 애한테 부담 주지 마. 집을 사달라니, 뭘 해달라는 소리도 작작하고. 아, 내가 못할 소리였어?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 왜 나한테 공부하는 거에 도움 안 줘서 숟가락도 올리지 말라니 소리야? 애를 쥐잡듯이 잡은 건 너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걔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둬. 결혼이든 뭐든 애 발목은 잡지 말자. 응? 아,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동생이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게 된 거였죠. 얼마 후 지훈이는 대학을 그만두고 저처럼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동생은 죽기 싫다면서 밤낮으로 우는 엄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2번의 수술을 해도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저를 버렸죠. 다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누나 절대로 용서 안 해.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그거야말로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었다고. 누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이 안 된다고 몰아간 것뿐이잖아. 난 누나처럼 독한 사람 싫어.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알았으니까 일단 대학부터 끝내고 시끄러. 내 맘이야. 내가 뭘 하든 이제 신경 꺽 숨 막혀. 누나. 평생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고 사랑받지 못할 거야. 제발 좀 착하게 살아. 솔직히 누나랑 난 진짜 완전한 남매도 아니잖아. 반만 섞였을 뿐이지. 남동생의 마지막 말은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그 말, 반만 섞인 남매라는 말이 깊이 박힌 느낌이었죠. 제 말에 상처를 받은 듯한 어머니의 표정, 원망스러운 눈빛의 동생을 떠올리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게 됐죠. 뭔가 삶의 목표나 의지를 잃어서 그런지 이전처럼 독하게 살진 않았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돈을 아낄 필요가 없어졌으니 마음도 여유로워졌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애만 3년을 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남자 쪽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학벌이나 외모, 성격 때문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력이 걸림돌이었죠. 해도 어쨌든 어머니의 아이였기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설득하고 제가 건강검진까지 받으면서 겨우 허락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 암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죠. 너 지금 그걸 왜 먹니? 미치지 않고서야 고기를 왜 먹냐고? 그거야말로 핏물 빼고 몇 시간을 끓여 갈비를 식탁에 올린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다는 듯 웃고는 제 앞에서 고기를 빼앗아 남편 쪽에 놓더군요. 이러니까 부모가 둘 다 죽었지. 어른은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식습관이 암을 만드는 거란 소리도 못 들어봤니? 어머니, 그래도 한 번엔 친아버지는 아니라 새아버지든요. 그래. 근데 막말로 친한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뭐야? 병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더 나아. 무서운 일이지. 친부가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었다면 어떡하겠니? 너한테 친부 존재를 숨긴 이유도 그게 꺼림칙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엄마도 참, 기본적으로 자식한테는 그런 걸 알려야 하는 거잖아. 부모라는 게 다 감추고 숨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그런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아. 그래도 말이야,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너 걱정해서 하는 말도 못하겠니? 고기 대신 야채 먹으라고 누가 널 굶기기라도 했냐? 암은 유전된다고. 어른이 좋은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 아니겠니? 알아듣고 있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겠지.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어. 엄마, 먹는 걸로 왜 그러세요? 매번 건강검진 받고 잘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죠. 암이 자란다고 조절이 되는 병이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지. 엄마랑 아빠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낳을 수 있는 거야. 몸 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고,
너희 아빠도 암 없이 잘 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알겠니? 네. 이해는 하지만 먹는 걸로 이러시는 건 좀 아니에요. 아이 안 가질 거냐? 가진다면 병원도 다닐 거라면서? 그럼 조심해야지. 자식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주지 않고 싶니? 당장 입맛을 조금 참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이렇게 며느리 건강 챙기는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많이 위로해줘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었죠. 당시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시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때쯤 시어머니와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건 분명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은 대대로 건강한 체질이야. 나만 해도 결혼하고 첫 해에 우리 아들 호준이를 낳았고 남편이 먼저 가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거야. 네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는 거지. 라며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때마다 면목이 없었지만 남편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5년이 넘으면서부터는 노력으로도 생기지 않는 아이라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죠. 몇 번은 피하다가 결국 저한테 따지더군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사이에 아이를 가지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거야. 지금 형편이 어떤데 아이까지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침몰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 전에 계획했던 일이고 5년이 넘어갈 줄 몰랐으니까 시도한 거잖아. 장사도 안 되는데 꼭 아이를 가져야겠냐라고 물었죠. 남편은 그래. 가졌다고 치자.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지금 가게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생활비도 부족해. 처음에 신혼 때 아이 가지는 걸 미룬 건 당신이었잖아. 그래서 시작한 시술이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게는 하루에 손님 10명도 오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됐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생활비 대부분은 제가 벌어야 했고 새 식구를 위해 악착같이 일했죠. 남편도 그런 이유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보, 요즘 왜 점점 늦게 들어와? 가게도 접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좀 답답해서 그래. 그냥 날 좀 내버려 둬라며 말을 피했어요. 이유를 알아야 같이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가지는 문제. 그래, 당신이 충분히 걱정하고 피하는 거 알아. 근데 새벽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는 건 다른 문제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래서 당신 동생도 도망간 거 아니야? 좀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하면 알아먹어야지. 뭐, 지금 내 동생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한테 이렇게 쓰라고 알려준 건 줄 알아? 아니, 그렇잖아. 당신 성격이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고.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 난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 지금 말 다 했어? 이혼. 그래. 이런 편는 거 솔직히 학대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손자 영애도 현실을 직시해. 그나마 당신은 이성적이고 계산기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자들이랑 다를 게 없어. 내가 무슨 종마야? 나만 보면 아이.
지겨워 죽겠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말을 해야 그런 거야. 병원 예약 잡아놨다. 날짜가 이렇다. 그런 말 자체가 내 피를 말리는 거야. 그게 압박이야. 숨 막히게 만드는 거라고. 내가 이제 확실하게 말할게. 나 이제 아이 가질 생각 전혀 없어. 됐지? 싫어. 싫으면 갈라서. 나도 더는 못 참아. 분명히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 역시도 최선을 다했고요. 죽을 듯이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고, 동생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실로 끝이 났기에 적어도 결혼만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본성 자체가 착하진 않았어도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남편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가지는 건 역시도 남편이 바랬던 일이었기에 노력했던 거였죠. 그런데 또다시 실패라니, 저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서 저는 제 행동을 곱씹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친부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오래전 결혼 허락을 받으려면 친부의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시어머니의 강요로 경찰에 DNA를 맡겼던 게 떠올랐죠. 그곳에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가 딸을 찾겠다며 등록을 하면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친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그 소식은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집안 대대로 단명을 할 팔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물론 슬픈 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딱히 별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저 외에는 가족도 없어 장례도 생략하고 바로 화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정도면 친부에 대한 예의는 다 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전과는 달리 저에게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친부의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된 것만 생각하자. 힘들면 기대해. 저는 좀 당황했죠. 조금 놀라긴 했지. 힘들진 않아. 나 역시 그런가? 아무래도 진짜 친부 얼굴은 처음 봤을 테니까. 직접 만나봤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너무 안타깝고 황망해. 나한텐 장인 어른이잖아. 나라도 나서서 빨리 보자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네? 그런가. 난 사실 별 생각이 없어서.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당신을 찾으려고 했잖아. 버리고 간 건 분명 나쁜 짓이지만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당신도 너무 원망만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혼 어쩌고 이런 건 실수였어. 요즘 장사가 통되지 않아서 정말 예민해진 것 같아. 자식을 가진다는 것도 책임이잖아. 내 탓이야. 속이 후하다. 시어머니도 이전과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죠. 분명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단명할 팔자다. 더러운 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교통사고라니 사돈이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걱정은 안 해서 좋네. 내가 그간 너 건강 신경 쓴다고 그렇게 한 거 알지? 네. 그래도 어머니가 암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야. 돌아가신 사돈한테 너 왜 자식이 없다고 했지? 그럼 내가 첫째 딸이고 첫째는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거야. 아버지가 큰 병 없이 무탈하게 사셨으니 너도 괜찮을 거고. 이제야 내가 좀 안심이 되는구나. 물론 건강은 관리 잘해야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마. 정말요? 그럼 고기도 먹어도 될까요? 그럼. 연하지. 야채랑 같이?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건 양보 못해. 고기 먹는 만큼 야채도 먹어야 해.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보약을 좀 지어왔어. 그거 먹고 몸 관리에 더 힘써라. 우리 남편도 허망하게 사고로 보냈는데. 네. 아버지도 그렇다니까 내가 자꾸 마음이 쓰여서 그래. 몸이 힘들어도 좀 쉬고, 마음이 힘들어도 나한테 말을 해. 알았니? 이게 가족이다. 남편이야 딱 1년 전만 해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변했다고 볼 순 없는데, 시어머니의 경우는 확연하게 달라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저를 좀 더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역시 교통사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비슷하게 제 건강에는 유독 예민하게 굴긴 했지만 이전처럼 아예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변화는 제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한 번도 고맙다고 생각한 적 없는 친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친부에게 감사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전에 모르고 있었던 사망보험금과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억,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20억을 남겼다고. 나도 늦게 알았어. 아예 알아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빚이 있을까봐 변호사랑 상담받으러 갔는데 알게 된 거야. 보험도 많이 드러나서 총 2억 9천. 부산에 땅이랑 집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좀 커. 친부라는 거 증명하고 서류가 필요하긴 해도 어렵진 않대. 땅이랑 집은 팔아서 현금으로 하면 거의 로또야. 당신이 이제 부자야. 그럴걸. 20억 가까운 금액이면 부자지.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말이죠. 솔직히 유산에 대해서 알았을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걸 약간 망설이긴 했었어요. 태도가 바뀌긴 했다고 해도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마음에 걸렸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진 것도 찜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진짜 저를 생각한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여보, 돈 생겼으면 뭘 하고 싶어? 뭐 가게를 바꾸거나 옮기는 거? 제가 묻자 남편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내 가게를 왜 바꿔? 당신 돈인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어? 하더라도 내가 벌어서 하는 게 맞지? 그 돈은 다 당신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걸. 장인이 남긴 당신 돈이야. 그걸 남편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나누는 건 말이 안 돼. 시어머니 역시 옆에서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아이, 그건 호준이 말이 맞다. 너 평생 힘들게 살았다며. 이참에 일도 좀 쉬고 여유 가지고 여행이나 다녀오고 해라. 우린 이전에 하던 것처럼 가게 나가서 정리하고 그렇게 살면 되니까?
넌 건강을 위해 돈 좀 더 쓰고, 알았지?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달라거나 집을 이사하자거나, 뭐 그런 식으로 로또가 되었을 때 상상하는 것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했고, 전기도 아끼며 살았죠. 그때가 지금처럼 무더운 한여름이었는데, 집이 후끈할 정도로 에어컨을 틀지도 않더군요. 그건 서류 절차가 완료되어 친부의 유산 전부가 제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낡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괜찮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옷 하나 사는 것도 질색을 했죠. 오히려 뭔가 해주려던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외식을 할 계획에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님, 이번에 외식이라도 하실래요? 아래 킹크랩 집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꽃게. 그 킹크랩이 엄청 큰 꽃게라면 되긴 하는데. 어머님, 꽃게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킹크랩은 더 크다고 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비싸지 않나?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지. 내가 꽃게 사다가 탕이라도 만들어줄까? 칼칼한 게 좋으면 그렇게 해주고. 아니요. 그냥 외식하고 싶어서요. 제가 먹고 싶어요. 어떻게든 더 좋은 걸 먹이려고 그곳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성공했지만 계산은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이 해버렸더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그런 행동 하나하나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고 늘 잔소리를 하던 게 저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처음으로 보호받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시어머니나 남편 모두가 돈을 못 벌어도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제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집을 사달라고 할 계획을 하던 저희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죠. 즉,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시어머니에게 상의를 했어요. 집을 사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글쎄다. 지금 집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리고 서울도 아니고 집을 사도 딱히 가격이 오르지도 않을 테고 정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면 건물은 어떠니? 건물. 상가 건물 같은 그런 거요? 그래. 모 건물에서 다달이 새도 나오고 나중엔 팔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묵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뭔가 산다고 하니까 말한 거야. 부담은 가지지 말고. 한번 알아보죠. 시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저는 건물을 알아보고 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규모가 큰 3층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1층에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매장이 2곳 있었고, 2층의 빈 곳에 남편의 옷가게를 열었죠. 남편은 무리하게 다른 집이랑 똑같이 월세를 지불했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좌 입금을 통해서 또 넣었죠. 더구나 한동안은 풀이 죽어서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해서 제 속을 태우다. 그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편에게 물었죠. 도대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아무래도 2층이라서 장사가 잘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월세를 입금해? 우리 부부 사이인데. 남편이 처음에는 부정하던 남편이 결국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아내 돈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라고 하더라고. 뭐 누가 그런 소리래? 누가 누구를 기생충이라고?
어이가 없네? 듣기 거북하긴 한데, 사실이잖아. 당신은 이제 부자지만, 난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 기생충,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 더구나 내 가게가 당신 상가 건물에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고 무능해 보이겠냐. 진짜 별것도 아닌 소리를 왜 마음에 담아? 자격지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 더 성공하고 싶어. 만약에 상가가 내 거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할까? 오기도 생기고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당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할게. 내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여보. 당분간 혼자 있게 해줘. 답답해서 그래. 남편의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명품 시계며 구두도 사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휴대폰도 최신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하지만 남편은 매번 째려보는 눈치를 받으며 상가 건물 청소까지 도맡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지만 고민 끝에 상가 명의를 남편에게 이전해줄 생각까지 하게 됐죠. 어차피 남편과는 쭉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명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감도장과 여러 서류를 찾던 중 집이 어질러져서 겸사겸사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바꿔줬어야 했을 것 같은 휴대폰이었기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 이 휴대폰에는 결혼 전 남편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사진첩 속의 낯선 여자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여자의 촉이란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며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눌러본 문자함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친부의 소식을 남편에게 알린 바로 다음 날에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엄마, 지은이 아빠 나타났대. 뭐, 죽은 사람 아니 생부 낳고 도망친 놈, 그놈이 지연이 찾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그래? 아지라도 갚아달라고 그러나? 아니면 신장이라도 달라고? 설마 자기 친딸한테 그러겠어? 아이, 그런 놈들 많아. 혹시나 새 아가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한다고 하면 당장 이혼해. 알았어? 엄마 말 들어. 사랑이 밥 먹여주니? 돈이 밥 먹여주지. 그나마 돈 벌어오는 건 봐주긴 하는데 아픈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알았니? 그리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호준아, 그 새아가 죽은 아빠 말이다. 뭐 좀 남기고 간 거 없니? 아니, 뭘 남겼겠어? 가족도 모두 없어서 지연이가 수습까지 하게 생겼는데. 가뜩이나 돈 쪼들리는 거지 같은 신랑에다가 친무까지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네? 다음 달 엄마 용돈 좀 줄어들 거야. 시끄러. 일단 미리 알아봐. 아직 적절한 때에 이혼할 거 아니냐? 이미 이혼하자고 했잖아. 갑자기 안 하는 것도 이상해. 남겨봤자 몇 푼이나 된다고? 한 푼이든 두 푼이든 너 똑바로 해. 안 그럼 우리 세 식구, 아니 내 식구 굶어 죽어. 아, 막말로 이 일이 왜 벌어졌는데? 내가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망할 놈아. 왜 이래? 엄마도 좋다며.
유전자가 좋다면서 이혼하고 당장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볼게. 이 문자들을 읽어보니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남편 가게의 단골 고객이었고, 시어머니도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며 문자를 주고받은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이야기했던 날, 산부인과에 다녀왔다는 것까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서 갈 것인지,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에도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친부의 유산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해봤자 지연이는 멍청해 보이잖아. 돈 때문에 바뀐 게 티가 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예전이랑 똑같이 하라고? 예전처럼 하면 도망치지. 적당히 잘해서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멍청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외워. 엄마. 매번 유전자 어쩌고 하는 것도 사과 제대로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봐. 우리 아빠 돌아가신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건강하게 식사해야 한다고 말해. 고기랑 야채 먹으라고 하거나,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 돈에 관심 없는 척 하라고. 안 그럼 진짜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용돈도 달라고 하면 안 돼. 20억 있다고? 정확히 18억 7천이. 밥도 뜸을 들여야 잘 되는 거 알지? 제대로 뜯어내려면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거야.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것만 해. 이 문자를 보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속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돌변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저러다가 영영주머니 닫으면? 내가 잘 알아. 걔 절대 안 그래.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착취만 당했어. 그게 호구 기질을 타고난 거야. 죽어가는 아버지 병수발. 그것도 친아빠도 아닌 인간인데 그렇게 살았지. 그 다음엔 무능한 어머니 이끌고 동생 댁까지 보낸 여자야. 그게 끝이야? 우리 생활비도 전부 그 머니에서 나왔잖아. 우리 절대 못 버려. 그런가? 하긴 뭐. 그런 쓰레기들한테 잘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해주면 다 퍼주겠네? 바로 그거야. 참지. 뭐든 사기 유도를 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는 며느리 내 건물은 언제 빼앗을 거야?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조금만 힘든 척하면 금방 넘길 거고, 그때 이혼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아이 태어나기 전에 무조건 마무리하자. 그 밖에도 저에 관한 욕은 물론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떠날지, 제 돈으로 뭘 살지 주고받은 이야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시커먼 속을 숨기고 제 앞에서 욕심 없는 척, 저를 위하는 척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쳤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일단 그 문자의 내용을 모두 내려봤고 혹시 몰라서 증거로 휴대폰을 따로 챙겼어요. 그리곤 복수를 다짐했죠.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불러서 건물 명의를 넘기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게 그냥은 아니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 중에 한 명에게 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 두 사람의 반응은 기쁨을 애써 감추는 정도였죠. 자신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받든 나누면 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두 사람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고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제게 더 잘하는 사람에게 줄 생각이에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사랑을 못 받고 커서요. 그런 게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싫으시면 말고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그건 건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둘 다 해줄 수 있지. 욕심 없지. 그치 엄마. 시어머니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러게. 별로 내키진 않지만 우리 새아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둘을 보며 행복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죠. 그럼 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말할 건데 괜찮아요. 둘 다 그럼 하고 동시에 말하는데 저는 뒤를 돌아서며 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인간들의 몸부림이 시작됐죠. 먼저 시어머니는 평소에 제게 했던 짓들을 고스란히 돌려줄 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사의 부활이었죠. 그랬기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비를 부탁했죠. 딸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면서 소심한 반항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음식 준비를 남편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갑자기 김장김치 만들기, 대청소하기 등 다양하게 있었죠. 시어머니는 허리를 잡고 잠들 때마다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벌을 줬어요. 먹고 싶은 게 생겼다는 가벼운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가격의 강도를 점점 늘려갔죠. 남들 다 가지는 명품 가방이며 명품 신발까지 당당하게 요구했고 한두 번 하다가 부담을 느낀 남편이 말했죠. 아이, 근데 890만 원이라니. 여보,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는 거 몰라? 저번 주에도 300이 넘는 가방 사줬는데 이번엔 그 이상이잖아. 건물주가 될 수 있는데 부담? 그럼 당신은 내 건물 당신 명의로 하면 나한테 이런 거 사줄 생각도 없나 봐? 내가 당신이라면 자동차까지 사줄 것 같은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그 부담이라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아깝진 않은데 내가 돈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속이 상해서 그런 거지. 너무 사주고 싶어서. 카드 있잖아, 카드.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건물만 받으면 다 해결될 텐데, 나중에 건물 받으면 뭘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 아니, 내가 설마 뭘 하겠어. 아니, 어쨌든 뭐. 그야 그렇지. 그럼 일단 알겠어. 그 다음은 건물을 넘긴다는 날에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조금만 더 이러면서 약을 제대로 올렸죠. 그리고 약속 파투. 그럼에도 제게 두 사람 다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나랑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는데 좀 넘어간 거 아니야? 결국 오늘도 계약을 못했잖아. 왜 상가 건물 받는 게 그렇게 급했어? 난 전혀 몰랐어. 욕심 없다고 해서. 아니, 그야 당연히 욕심이 없지. 근데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 맞아. 약속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두 사람을 농락했다. 그것도 오래 지속하기 힘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게 고기 한 점은 안 주려던 시어머니의 예전 일이 떠올라서 똑같이 되갚아줬거든요. 그건 계획된 일이 아니라 순전히 감정적인 부분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드시려는 고기를 빠르게 먼저 가져와서 먹었고, 몇 번 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놓으면서 따졌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요즘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어른 알기를 우습게 보네? 제가요. 저는 모르는 척 웃었죠. 그랬더니 곁에 있던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여보, 그만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먹는 걸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 예전에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땐 왜 너무한 일이 아니었고. 걱정일까? 나도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당신 건강도 걱정이 되니까 먹지 마. 풀만 먹어. 풀. 아, 여보 그만해. 도대체 왜 그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엄마도 나도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당신 하는 행동은 선 넘었어. 그렇지. 근데 당신도 선 넘었잖아. 뭐?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일까 노력했다고. 당연히 해야지. 내 식구 잘 살려고. 내 앞에서 딸랑이 흔드는 거면 더 죽기 살기를 했어야지. 고기를 빼앗겨도 웃고 잡초를 뽑아 올려도 맛있게 처먹어야지. 남편은 당황했는지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내 식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세 식구지. 아니야. 잘 봐 오너랑 저 할머니, 그리고 불륜녀랑 그 사이에 임신한 아이. 그렇게 네 식구.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2배로 커져서는 소리를 질렀죠. 할머니, 너 말 다 했니? 누구들? 할머니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고, 나랑은 관계없으니 할머니고. 아님 그쪽이라 해줘요. 너 어떻게 알았어? 뭐야, 너 사람 붙었니? 녹음이라도 했어? 그거 없고, 제 작은 친절이 불러온 결과죠. 휴대폰 바꿔 드렸잖아요. 그렇게 싫다면서 하필 어머님 최신형을 고르셨어요. 순간 남편의 눈에서는 불덩이가 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표정이 어둡게 바뀌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혼 소송을 할 거고, 제가 받은 위자료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알았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고. 미안해. 아, 근데 이혼이라니. 당신한테 내가 쓴 돈, 카드나 그거 어떻게 혼자 갚으라고. 엄마도 얼른 빌어. 그러자 눈치 보던 시어머니도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는 도 없다. 아, 얘가 미쳐서는 여자를 임신시킨 거야? 난 아니야. 난 널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아, 물론 서운한 게 있겠지. 근데 난 너만 믿었어. 원래도 그랬고, 아들이라고 제대로 가장 노릇을 했겠니? 너 없을 땐 나도 막막했어요. 문자 보면 알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실소를 터뜨리더군요. 엄마, 아 시끄러 이거 사아 솔직히 나 좋으라고 임신한 거야. 너 좋아서 임신한 거지. 내 핑계 대지 마라. 아랫돌이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멍청하고 무능한 놈.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는 말했습니다. 유전이 이래서 무서운 건가 봐요. 더러운 피라고 하셨죠? 그 말이 딱이네요. 뭐? 지금 나한테 더럽다고 했니?
네. 더럽죠. 혼자 깨끗한 척 하실 거면 그 여자한테 우리 아가라고 부르시지 마셨어야지. 손잡고 산부인과 가지 마셨어요. 어머님, 이제 저는 멍청하고 무능한 아드님은 반품할게요. 잘 데리고 함께 오순도순 고기 빼앗으면서 그렇게 사세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가 상가 건물을 인수하며 건물 가치가 올라서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때문에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 더할 것도 없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제게 독종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반대로 남편은 그 여자와는 갈라섰다고 했지만 당황해서 절 길가에 주저앉혀서 둘 다 엉엉 울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됐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난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질 운명이었나 싶은 마음이 들어 오히려 우울해지더군요. 그런데 이혼 후 2달이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건 다름 아닌 제 동생 지원이었습니다. 너 정말 지원이 맞아? 너 전화번호 왜 바꿨어? 누나가 그렇게 싫었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그래도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미워서 그래? 아니야. 나 누나가 너무 좋아서 연락 끊었어. 아니 끊은 척했어.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떨리는 동생의 목소리에 다급하게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렇지? 너 어디 아파서 연락 준 거구나? 이거 봐. 누난 매번 이런다니까. 누나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내 힘으로 해내고 싶었다고. 누나가 더 이상 날 위해 희생하지 않았으면 했어. 누나, 나 드디어 내 힘으로 의사. 뭐 그게 중요한가? 응. 이제 누난 내가 돌봐줄 거야. 돈 많이 벌게 됐으니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럴게. 조금 느끼했어도 이제부터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돈 많이 모아놨어요. 동생은 그간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들어보니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는 지인을 통해 취업까지 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제가 가진 돈이 동생보다 더 많았다는 거였죠.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고, 우린 다시 재회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목표가 사라진 것 같다면서 허무해했지만, 그럼에도 제 결정에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해줬죠. 아마도 그런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싫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주길 원해서 노력한 건 아니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기에 제 노력을 알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물론 그게 제 동생이라서 더욱 좋았고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이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무식해 보이고 억척스러운 그 단어가 싫었죠. 근데 제 동생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한 걸 보면 독종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독종이기에 누군가의 꿈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 앞으로도 독종 소리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당연히 이전처럼 사는 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도우면서 살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멋진 독종이 될 겁니다.